안녕하십니까, 윤 소장입니다. 15년도 9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소식에 앞서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뉴스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제가 8월달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3,5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조금 안 되는 돈이죠.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근심을 많이 했죠. 걱정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그 대통령들끼리, 양국 정상들끼리, 우리나라는 어차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그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그 하와이처럼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죠. 국민들도 굴종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는 면도 있고, 젊은이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3,500억 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50조, 그쵸? 그래서 한 4,500조 정도, 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투자한다는 우리나라 무슨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세부 내용이 이제 총부서가 날라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 트럼프가 갑자기 그 상무장관 러트닉인가요? 상무장관 걔가 이제 와가지고 45일 안에 현금으로 달러 현금으로 다 입금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이시바 그 총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는 이제 일본 문제고, 일본은 제2의 경제 대국이니까 중국을 제외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부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발등에 불로 이렇게, 그렇죠. 미국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문제들을 해외에 전가시켜, 특히나 중국에 전가시켜야 되는데, 중국에는 전가시키지도 못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상대를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 미국의 우방국들,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제조를, 역량이 강한 일본과 한국, 이렇게 일본은 이미 80년대 후반에 그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한번 된소리를 맞았죠. 그래서 KO가 됐고 30년간 성장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맞을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3,500억 불이면은 니네는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행간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는 거는 서명한 바도 없고, 그냥 그 투자 유인책으로 일본이 그렇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쇼를 한 거고,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상황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타겟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작년에 갑자기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거를 선포하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24년도 12월 달, 우리 24년도 4월 10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다행히 야당이 180석 이상, 거의 190석 가까이 가져가는 바람에 견제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름서부터 이상하다 그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툭 치면은 그냥 떨어질 정도,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이고,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이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지금까지 왔는데, 1월 달서부터, 좀 많이 이상하고, 그 윤석열이를 많이 닮아가는 극우 쪽,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각 나라별로 이제 그 코로나 시기를 갑자기 찾아온 코비드-19 그거를 겪으면서 엄청난 각 나라들이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그게 이제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고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유럽, 영국도 힘들다 그러고, 프랑스도 힘들다 그러고, 뭐, 독일은 뭐 그 이제 재정에 하한선이 이제 그 법으로 돼 있는 것 때문에 많이 풀지도 못했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조금 이제 GDP 대비해서 뭐 60% 이하니까, 국가 부채가 그 정도 뭐, 위태위태하지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조건은 되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코비드-19를 거치면서 계속 돈을 풀면서 국가 부채를 엄청 또 더 풀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헬리콥터로 막 그냥 살포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정치에 조직화되고 이러면서 각 나라들이 이제 살기 어려워지면 이제 극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2차 대전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독일에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바로 전 상황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킹달러 뭐 해가지고 달러가 굉장히 셌죠. 그래서 막 국장은 뭐 거의 포기하고 뭐 미국 미장에 투자해야 된다고 막 미국으로 갔었는데, 저는 조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장은 언젠가 버블이 꺼질 거고 오른 거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먹을 거는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국내 한국장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고, 그 트럼프의 하는 행동 자체, 말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그 뉴스, 또 전 세계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한데, 즉흥적인 것 같아요. 뭐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의 오래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정책들이 나오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일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내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풍풍 터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알아서 하는데, 그게 미국이 이제 위험하면은 전 세계가 또 경제가 휘청하면서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이나 푸틴하고 친하다 그러더니, 시진핑, 푸틴이 갖고 있는 권력을 부러워해서 미국도 그렇게 러시아나 중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거 굉장히 허튼 망상인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 환태평양 정상회담인가요? 그게 있는데, 거기서 뭐 와가지고 경주에 와서 시진핑도 만나고 정상회담도 할 것 같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또 미국은 좀 많이 지금 부채 상한에 걸려 있고, 뭐 셧다운이 돼가지고 뭐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됐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는데, 또 주식은 좋고, 옛날 같으면은 막 주가가 출렁이고 그랬을 텐데, 지금 하도 내성이 생겨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는 1분기, 그러니까 전반기 때 막 휘청휘청하고 그랬잖아요. 4월 달에 막 4월 4일 날인가 1일 날인가 뭐 관세 뭐 25% 50% 막 브라질, 그러고 막 중국하고는 120% 뭐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주가가 빠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고 다시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작년서부터 이제 많이 좋아졌던 게, 우리나라가 작년 올해 전반기까지는
AI를 타지를 못했는데, 하이닉스 HBM 빼고, 빼고는 타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AI 시대가 되면 그거 HBM 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그 R이죠, 쌀알, 뭐, 또 MLCC, 뭐, 적층 세라믹 콘덕터라 그러나요? 뭐,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그런 거.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투자가 되면 거기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삼성이 소외받다가 갑자기 그 저저번 달서부터인가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시스템 그 파운드리 반도체 수주한다고 막 나오고, 또 엊그저께 그 샘 알트먼이 이제 옛날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AI에 대해서 출발을 한 사람인데, 둘이 이제 도덕성 문제를 갖고 헤어져가지고,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샘 알트먼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갑자기, 엊그저께 9월달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진짜 막 갑자기 돈이 막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코스피가 지금 한 3,549니까 3,550에 가까이 코스피가 올랐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이 주도를 많이 했는데, 시가총액이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우리 작년 12월 달 24년도에 윤석열이가 했던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처럼 독재 국가로 갈 것 같은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있다.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런 쪽에 심증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런 거 해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즉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 그 문제는 이제 그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그게 당사자 우리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일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행복은 뭐 고통 속에 나오는 거고, 또 뭐 괴로움 속에 나오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 정부가 잘 견뎌내야 되지 않는가, 또 잘 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월 7일 날 제가 8월 달 소식 전해드리면서 편집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9월 7일 날쯤에 그 부동산 대출 규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비 신도시 해가지고, 서울은 이미 그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죠.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은 안 되는데, 이미 폭등 수준에까지 걱정을 할 정도까지 올려버렸고, 또 그때 당시에 대출 규제 그 6월 달에 이재명 정부 6월 10날쯤인가 그 대출 규제 그 규제책이 나오면서, 이게 약발이 한 9월 달 가면은 또 수그러질 것 같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9월 달에 또 이렇게 약간의 플러스 알파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거는 뭐 별로 시장에 그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이미 3기 신도시 다 발표돼 있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이미 다 계획이 다 플랜이 있고, 뭐 절차를 단순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그 예를 들어서 재건축, 그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처음서부터 조합서부터 끝에까지 그 분양까지 이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아주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라는 게 이유가 있으니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더 아직까지도 일어나질 않고 있다. 우리 검단신도시 그때 당시에 후반 입주하기 전에도 뭐 대장지구, 또 계양 테크노밸리, 뭐 3기 신도시 그 창릉지구 뭐 출발한다니까, 그때 되면은 뭐 이게 막 영향을 엄청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거 10년 뒤의 일이다. 벌써 한 5년 지났어요. 5년이 더 지났죠. 그러니까는 그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발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책이 나오고, 이제 대출을 더, 이제 서울의 그 규제 지역은 대출을 좀 더 옥죄고, 나머지 지역은 뭐 그대로 두고, 요런 수순. 그러니까 서울, 강남하고 마포, 용산, 성동구, 그 성수동, 요쪽, 그리고 광장동 요쪽 한강변 쪽 벨트라인 빼고는 규제가 적용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근데 이제 요번에 9월 7일 날 그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 것도 그렇다. 한 가지 좀 공급 면에서 좀 특이한 거는 일반 분양 민간 그 회사들 시행하는 것보다 LH 시행하는 비율을 높이겠다 그러면 LH가 이제 주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죠. 벌써 걸치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LH가 할 수 있는데도 서울은 뭐 할 수 있는데도 없고, 뭐 수도권의 이제 신도시들, 뭐 창릉이라든지 계양 테크노밸리, 또 이쪽에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또 이제 의왕, 또 수원에 그 3기 신도시들 예정돼 있는 데 있잖아요.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하고. 그런 데가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는데, 쉽지가 않다. 그거를 물리적으로 빨리 절차를 단순화해가지고 하는 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절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기준금리는 그렇고,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이 조금 이제 그 불안불안하다가 그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센트 그 중장기 금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단기 금리보다는 중장기 금리를 막 그 마사지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그 제조업체를 미국으로 다 들어오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떨어지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바이든 때는 109.8까지 갔던 게 110까지 갔던 게 지금 96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97.5 지금 현재 그러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제 우리나라 원하는 그 편입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일본의 엔화, 유로화, 또 뭐 스위스 프랑, 또 제가 알기로는 요 이제 포함해서 한 5개국 정도 옛날에 선진국 통화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하고는 별개인데, 우리는 달러 쪽도 영향을 받지만 이제 우리 옆에 그 수출입이 많은 그 위안화 중국의 통화하고 이제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는 조금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90까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원화가 이제 그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한 1,300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달러 이제 3,500억 불을 이제 주게 되면 우리가 달러를 사다가 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달러 강세 그런 부분도 있고, 관세에 있으니까 마사지를 또 한국은행에서 해가지고 또 1,300보다는 또 관세가 25%를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보전해 주려고 또 그런 면도 있을 거고, 환율 방어해서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가 우선은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베센트라는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사람은 아니죠. 옛날 소로스 펀드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80년대 영국을 그 침몰시키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쪽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시장을 잘 이끌어보고 시장 안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 다음은 세금 부분은 뭐 이번 달에는 뭐 그렇게 이제 주식에 대한 거, 뭐 주식 양도세 50억으로 대통령이 그냥 현행 유지하기로 했고, 주식 양도세는 그렇고, 배당 소득세 그 구간을 조정하는데 27% 뭐 상속세 27% 요거를 좀 균등 있게 해서 배당을 좀 주식 회사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우리나라 배당 꼴찌는 중국보다도 못해요, 배당률이. 그 부분을 좀 이제 한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공약 사항이니까 지켜지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좋다. 그래, 미국이 80년대 401K라 그래가지고 그 퇴직금을 적립하는 걸 주식시장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끔 해놓고 60세 전까지 찾지 못하게 해놓고, 그 S&P가 막 오르면서 그게 이제 그런 돈이 그 산업 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그 회사들이 투자도 하고 이렇게 돈이 이제 피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강해지고,
퇴직연금 해봐야 뭐 오히려 물가 상승률 따지면 마이너스잖아요. 10년, 20년 넣어봐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쪽으로도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이 좀 강하다. 그래서 조금 5천 간다는 게 허튼 소리가 아니고, 물론 가다가 조정이 되고 이러면서 올라가겠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달러 인덱스 말씀드리면서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환율이 이제 1,408원이에요. 근데 1,390원대까지 갔다가 1,390원대까지 환율이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환율이 이제 1,408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제 계속 그 관세 부분에서 협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외국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투자, 물밀듯이 투자가 들어오니까 우리 원화를 사잖아요. 달러를 우리 나라한테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원인이, 환율은 엄청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1,300원까지 못 내려가고 강세가 안 되고 조금 조정해서 좀 위로 가 있다,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관세 전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환율 전쟁으로 갈 거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환율 그 관심 조작 대상국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원유는 지금 이제 기름값은 두바이유가 지금 한 64달러에서 이렇게 있는데, 60달러까지 갔다가 여기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하면서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계속 미국 쪽에 70달러 이하, 70불, 배럴당 70불 이하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죠. 기름값을.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싸니까 그 미국의 그 물가가 안 올라가고 관세를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지금 있고, 바이든 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92년도, 2년도죠. 2월 달에 그때 터지고 나서 이제 막 급격하게 그 미국에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전쟁 때문에 스위프트망에서 이제 퇴출시켜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실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달러를 못 쓰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위안화 결제를 하고, 인도나 중국의 원유를 뭐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밀어주니까, 그 중국에 자꾸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러시아산 저거 쓰지 말라고, 기름. 근데 안 쓸 수가 있나, 워낙 싼데. 싼 기름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들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기업체들이 물건을 만들 때 코스트가 낮아지잖아요. 그 기름값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사들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산 싼 정유를 가지고 인도나 중국이 그렇게 정유 제품을 저리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풀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두바이 64불짜리 갖다가 만드는데, 걔네는 러시아산 그거 제재받으니까 뭐 30불, 40불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면, 우리하고 안 그래도 임금 차이도 있고 근데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정유사업 회사들이 뭐 여수에 있고 울산에 있고 전부 지금 나가리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습니다. 원유값은 계속 미국 트럼프의 마사지로 인해서, 이러다가 좀 한번 어디서 전쟁이라면 또 툭 튀겠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제 그때는 전쟁부로 바꿨잖아요.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이제 짓누르겠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불협화음들이 나타나면 불안불안하는 거고, 나라와 나라 사이는 이러면서 이제 갈라지고 또 갈라지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달러가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달러잖아요. 미국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보다 채권을 등한시하고 금을 선호하게 되고, 중국이나 인도 특히 금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다. 근데 앞으로 미래를 보면 더 폭등할 거다. 그래서 금 가격도 지금 올 초에 3,000온스당 3,300불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860, 3,900불 가까지 갔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론수에 보면은 이론수가 31g, 3.75g이 한 돈인데, 온수당 3,300불 하던, 막 횡보하던 게 갑자기 1월 달에 여기 3,300불, 2,500불에서 갑자기 3,300불까지 올라오더니, 요때 4월 달서부터 3,300불 되던 지금 3,900불 가까이 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됐었는데 그 원인은 트럼프다, 미국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달러를 외면하게 하고 안전자산인 금을 사게끔 한다. 그 다른 나라들도 돈을 막 풀고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금값이 폭등한다. 이렇게 주식 쪽에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채권을 하고 우리가 그 IMF 겪으면서 달러를 많이 샀죠. 각국의 그 IMF 때가 우리 90년도, 97년도 이때 그 아시아 그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막 갈 때 외환이 보유고가 없으니까 신용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외환 위기들을 다 겪고 나서부터는 미국 달러를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그래 막 이제 보유하고 막 중국도 그렇고 벌어갖고 엄청나게 해갖고 중국도 뭐 4천억 달러 막 5천억 달러 아니 이렇게 4조 달러 막 이렇게 갖고 있다가 지금은 중국도 일본보다도 다 팔고 금으로 막 하고 이러니까 미국의 채권이 이제 매력이 없어지고 신뢰가 점점 더 없어지고 너무 많이 찍어내고 돈을 쓰니까 미국이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주식시장이 강한 거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주식시장은 안 좋은 부정적인 면 요소가 강했는데 AI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강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좀 하이닉스 빼고는 HBM4 빼고는 뭐 소외됐다 이랬었는데 이제 9월 달서부터 갑자기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 엄청 모자랄 정도로 막 잘 팔리고 막 30% 인상한다 그러고 막 삼성에서 이러니까 막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엊그저께 샘 알트만 와가지고 뭐 대통령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SK 회장하고 이렇게 하고 투자하고 계약하고 MOU 하고 이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들도 AI에 포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오른 거라기보다는 이제 막 올라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한 추세가 나오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오른 거 투자하시기는 그렇고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납품하는 그 밑에 회사들 중에서도 밴드 2차, 3차 이 정도에서도 덜 오르는 그런 업종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찾아서 투자하는 건 괜찮다.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뭐 벌써 저 같은 경우 갖고 있는 것도 뭐 150%, 200%까지 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팔아서 수익을 좀 챙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를 것 같은 거는 또 눈치껏 조금씩 이렇게 비중을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덜 오른 거 몇천 원짜리 주식도 있잖아요. 10,000원 이하짜리 그런 것들도 갖고 있으면은 20,000원, 30,000원 금방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옛날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 채권을 뭐 주식을 60% 포트폴리오를 채권을 40%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있어요. 채권 하지 말고 주식을 60% 금을 40% 해라. 포트를 그렇게 가져가라. 금 가격 더 오를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금을 ETF로 뭐 KRX 금 현물 이런 거 또 그거 ETF 2개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은 뭐 코덱스 하나하고 소린가에서 있을 건데 금 ETF 현물 그 2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갖고 있는데 한 25% 이상 25% 조금 엊그저께 빠져가지고 한 23% 22% 정도 되더라고요. 수익률이. 근데 그거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가져갈까 저는 생각 중입니다. 금은 조금 비중을 계속 그 정도로 주식에서 벌면 조금 빼가지고 금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왜 금은 주식 시장이 어느 순간 충격이 와갖고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그때를 금은 조금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금 팔아서 바로 또 떨어진 주식 사는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조금 늘리는 거.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디 저기서 뭐 뻥 하고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돈을 번다기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번다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그래서 그때 폭락하는 사태가 오면 금을 팔아서 금 ETF를 팔아서 폭락된 사고 싶은 주식들을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그런 좀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대4가 40이 채권이 아니고 40을 금을 가져가자.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코인 쪽은 공부만 해놓고 진입을 못했는데 한 10% 정도 가져가면 좋지. 요번에 금이 뜨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게 어차피 금도 이제 코인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연동해 갖고 하는 거, 달러가 신용이 없어지는데 차라리 금을 더 갖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금 ETF를. 어차피 금도 코인으로 나온다 그러면 금이라는 거는 신뢰잖아요. 신뢰, 안전자산 첫 번째.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 미국 국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으로 다 가장 각국의 중앙은행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연동한다. 그건 좀 신뢰가 떨어지지, 금 코인보다는. 그래서 금 투자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때문에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제 이 전 세계를 지켜주던 그 경찰 국가가 깡패가 돼갖고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고 이러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디서 전쟁이 터지거나 이런 원유도 가격이 오르지만 금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하느니 그냥 금 ETF 적립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사는 것도 좋고, 주식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규제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를 때는 올랐는데, 그럼에도 올랐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막 와버리니까 푹 떨어지잖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은행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이 안 좋다. 주식도 안 좋고. 은행 금리가 이제 떨어져서 돈이 흥건하게 있을 때 시중에 있는 돈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 많이 가더라. 부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또 그 진보 정권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그 진보 정권인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근데 사이클이 이상하게 맞아. 그럼 우리나라에도 주식 시장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 세력이 있고 주식 세력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력이 중국하고 비슷하게 후진국적인 그런 구조, 부동산 세력이 세다, 아직까지는. 그거를 조금 분위기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이래서 주식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근데 부동산의 규제로 인해서 당분간은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 그 신도시들은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한 20년 동안도. 한 10년 지나면은 그때서부터는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때 되면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부산이 이제 그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 싱가포르처럼 그런 세상이 오면 그때는 또 나름대로 주판화를 다시 조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저번 달에 제가 그 강남의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6,000세대인가요? 그렇게 이제 그 대단지 이렇게 6,500세대인가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한보철강 대기업이 이제 부도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인데 20년도인가요? 제가 그거 아파트 가격이 2억이었을 거예요. 지금 한 40억 정도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재건축하고 이제 뭐 한 50층, 60층 올라가고 그러면 더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분양가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조금 더
올림픽 파크 포레원처럼 둔촌주공처럼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분양 나올 때는 그거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원은 그때는 막 금리 엄청 뛰면서 그때 뭐 미분양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올림픽 파크 포레원 둔촌주공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남들이 막 환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저거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오른다 그래갖고 막 사지 말고 또 조정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고 그 밑에 단에서 아직도 뭐 10% 20% 갈 때 여기서 50% 60% 70% 오르는 것들 많아요. 그 밑에 단에서 보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부를 마치겠습니다.